926년 1월 만주벌판을 뒤덮은 거란의 군마가 대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만의 기병이 일으킨 눈보라가 하늘을 삼켰죠. 목표는 단 하나, 발해의 심장, 상경 용천부. 폐하, 결사대마저 패퇴했습니다. 성밖에 아군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무릎을 꿇느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싸우느냐. 실제 역사에서 대인선은 성문을 열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성을 나와 거란 황제 야유라보기 앞에 엎드렸죠. 200년 해동성국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925년 12월에 시작된 전쟁이 926년 1월에 끝났으니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둘레 16km의 거대한 계획도시,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 만든 동아시아 두 번째 규모의 성곽도시가 고작 한 달 만에 함락되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만약 그때 대인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들여다보면 발해라는 나라가 태생부터 범상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당나라에게 함락되면서 700년 고구려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자국의 변경으로 편입시키려 했죠.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최고사령관 이세적이 황제에게 올린 보고를 보면 당나라에 항복한 성이 11개, 강제 점령한 성이 3개, 텅 빈 성이 7개,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성이 무려 여러 개였다고 합니다. 안동도호부가 고구려 영토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설상가상으로 676년에서 676년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의 한반도 영향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676년 안동도호부가 평양에서 압록강 너머로 밀려나면서 이 기구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죠.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옛 고구려의 본거지였던 만주 일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의 싹을 자르기 위해 아주 잔인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본토로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말갈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들도 함께 끌려갔죠. 이들이 중국으로 이주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관문 같은 곳이 있었는데 바로 요서지방의 영주라는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영주. 이곳이 발해 건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주에는 강제 이주된 고구려 유민들, 말갈족, 거란족 등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던 사람이 걸걸중상, 말갈족을 이끌던 사람이 걸사비우였죠. 걸걸중상, 바로 대조영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걸걸중상이 고구려 멸망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록이 전무하거든요. 다만 고구려 유민들을 통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걸사비우 역시 말갈족 추장이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이력을 알 수 없죠. 두 사람의 성씨가 비슷해서 친인척 관계나 의형제를 맺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696년 영주에서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터집니다. 영주 지역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던 거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영주 자사였던 당나라 관리 조문회가 거란족들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포갑적인 정치를 일삼자 분노한 거란족 이진충과 그의 처남 손만영이 조문회를 살해하고 영주를 장악했죠. 당나라 정부가 이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면서 요서와 요동 지역 전체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이 혼란의 틈새를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한 겁니다.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당나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해 달렸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백두산 동북쪽, 지금의 대석하나 송화강 근처였다고 합니다. 당나라 정부도 이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책을 썼죠. 걸걸중상에게 진국공, 걸사비우에게 허국공이라는 제후 칭호를 내려 달래려 했습니다. 당나라가 걸걸중상을 진국의 제후로 임명하려 했다는 건
이미 걸걸중상이 초보적인 형태의 자치정부를 세우고 그 이름을 진국이라고 표방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걸사비우가 이 제후 임명을 거절해버립니다. 걸걸중상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절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걸걸중상은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회유가 실패하자 당나라는 곧바로 추격군을 편성합니다. 총지휘관은 거란족 출신의 당나라 장수 이해고, 본래 거란 반란군 손만영의 부장이었다가 당나라에 항복한 인물이었죠. 민족을 불문하고 항복한 인재를 중용하는 당나라의 개방적인 인사정책 덕분에 발탁된 겁니다. 이해고가 이끄는 추격군이 걸사비우의 세력과 맞붙고 걸사비우는 이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아버지 걸걸중상은 병사, 말갈족 주장 걸사비우는 전사. 그런데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연합 세력을 이끌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걸걸중상의 아들로 기록된 한 젊은이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대조영이었습니다. 걸사비우의 패전 이후 더 이상 본래 근거지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더 동쪽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도망가는 것보다 추격군을 먼저 격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죠. 대조영은 이해고의 추격군을 천문령이라는 깊은 골짜기로 유인합니다. 천문령 전투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이 맞붙었는지, 어떤 전술을 썼는지, 전투가 며칠간 이어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다만 결과만은 명확히 전해집니다. 이해고가 이끄는 당나라 추격군이 대조영의 군대에게 크게 패배했고 이해고는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 탈출했다고요. 이 전투가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나라가 추가 추격군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맞물렸거든요. 돌걸족의 목철과 한이 당나라와 사이가 틀어져 영주 땅을 차지하고 당나라와 직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당나라가 대조영에게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길목 자체가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698년 대조영과 그를 따르는 세력은 지금의 중국 길림성 도나시에 도착합니다. 동모산의 도읍을 정하고 국가를 선포했죠. 국호는 진국, 아버지 걸걸중상이 쓰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필요했기에 계승의식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국호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조영도 자신만의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국호가 계속 진국이면 시조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걸걸중상이 되니까요. 곧 국호를 발해로 바꾸었고 후대의 발해인들은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에는 대조영이 일찍이 고구려 장수였는데 아주 용맹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 기록인 구당서에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나오죠. 이 별종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두고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대조영이 고구려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나라를 세운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발해가 건국되자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소수민족들이 대거 발해로 몰려들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겨우 30년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지배층 출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고 이들이 곧바로 발해의 지배층으로 편입됩니다. 발해의 행정 시스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갖추어진 건 이 때문이었죠. 대조영이 21년간 재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준 뒤 71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발해의 2대 무왕 대무예. 무왕의 시호에 들어간 무자가 말해주듯 그는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무왕이 가장 먼저 칼끝을 겨눈 건 흑수말갈이었습니다. 흑수말갈이 발해를 건너뛰고 직접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건 발해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종속 부족이 적국과 손을 잡은 배신행위였죠. 무왕은 동생 대문예를 당나라에 보내 항의하게 했지만 당현종은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발해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외교가 막히자 무왕은 군사적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727년 무왕은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발해 역사상 최초의 대일본 외교였죠. 표면적으로는 우호 외교였지만 실질적 목적은 당나라를 견제할 군사동맹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32년 9월 무왕은 마침내 당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장문 휴가 이끄는 발해 수군이 산동반도에 등주를 기습한 겁니다. 당나라 등주자사 위준을 전사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발해가 바다를 건너 당나라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겁니다. 이건 고구려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같은 해 무왕은 육로로도 당나라를 압박합니다. 733년 발해군은 마도산 전투에서 당나라 변경군을 대파하고 만리장성 인근까지 진출합니다. 해전과 육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 이건 웬만한 제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무왕의 당나라 공격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동생 대문예가 무왕의 당나라 공격 계획에 반대하며 귀국을 거부한 겁니다. 대문예는 당나라에 망명하여 당현종의 보호를 갖게 됩니다.
왕족의 배신이었죠. 무왕은 자객을 보내 대문예를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사건은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죠. 하지만 무왕의 공격적 외교 덕분에 당나라는 발해를 더 이상 변방의 소국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737년 무왕이 승하하고 3대 문왕 대흠무가 즉위합니다. 문왕은 아버지 무왕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무왕이 칼로 영토를 넓힌 왕이었다면 문왕은 붓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죠. 문왕은 즉위 직후 당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쟁 대신 교역으로 국력을 키우는 전략을 택합니다. 이때 발해가 운영한 대외 교역로가 5개나 됩니다. 당나라로 가는 조공도, 신라로 가는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거란으로 가는 거란도, 그리고 북방 유목민에게 향하는 영주도. 5개의 교역로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 국력이 강하고 외교적 입지가 넓었다는 뜻입니다. 문왕은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확정하고 대대적인 도시 개발에 착수합니다. 당나라 수도 장안성의 설계를 본떠 만든 계획도시, 둘레 16km, 동아시아에서 장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문왕은 단순히 도시를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당나라의 삼성 육부 행정체계를 도입해 중앙 관료제를 정비합니다. 다만 발해만의 독자적인 변형을 거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나라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불런 삼성을 발해는 전조성, 중대성, 정당성이라고 불렀죠. 육부의 이름도 달랐습니다. 당나라가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한 것을 발해는 충, 인, 의, 지, 예, 신으로 바꿨어요. 유교의 핵심 덕목을 부서 이름에 넣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되 발해의 정체성을 녹여낸 거죠.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소화한 증거입니다. 문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57년, 737년부터 793년까지. 57년간 단 한 번의 대외 전쟁도 없었습니다. 발해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 이 시기에 발해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교역량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손에 꼽힐 정도가 됩니다. 발해는 일본에 모피, 인삼, 꿀 같은 특산품을 수출하고 일본에서는 직물, 수은, 금을 수입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발해 사신이 34번이나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년간 34번, 거의 6년에 한 번 꼴이죠. 이것이 무왕이 만든 군사력과 문왕이 만든 경제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발해의 150년 전성기, 그 출발점이 바로 문왕의 57년이었습니다. 문왕이 793년 승하한 뒤 발해에는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문왕에게는 태자로 책봉된 아들 대경님이 있었지만 요절했고 그 손자 대화여가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당연히 손자 대화여였죠. 그런데 문왕의 뒤를 이은 건 손자가 아니라 문왕의 친척 동생 대원이었습니다. 시호가 패왕,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대원이가 폭정을 일삼자 신하들이 그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패위되었기에 패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시호가 붙은 겁니다. 그 뒤에야 원래 왕위를 이어야 했던 문왕의 선자 대화여가 성왕으로 즉위하지만 재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탓에 성왕의 삼촌 대숙님이 강왕으로 즉위했고요. 여기서부터 발해의 왕위 계승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대 강왕의 세 아들이 차례로 왕위를 차지한 겁니다. 793년부터 818년까지 약 25년간 단 한 명의 발해 왕도 정상적으로 즉위하지 못했습니다. 발해의 4대에서 9대까지 6명의 왕 중 4명이 선대왕의 삼촌이었고 나머지 2명은 문왕의 친척 동생과 손자가 왕위를 두고 싸운 결과였으니까요. 이 시기 발해가 외부의 침공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문왕이 만들어 놓은 150년 평화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대규모 외침이 있었다면 발해는 이미 그 시점에서 끝날 뻔했죠. 818년 혼란을 수습할 왕이 마침내 등장합니다. 10대 선왕 대인수. 선왕은 즉위와 함께 건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곧바로 대외 원정에 나섭니다. 819년에서 820년 사이에 이탈한 말갈 부족들을 토벌하고 발해 정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흑수말갈까지 복속시켰죠. 더 나아가 선왕은 요동 지역을 안정적으로 평정합니다. 요동은 원래 고구려의 중심지였고 고구려 윤인들의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지만 25년간의 내부 혼란 동안 발해의 지배력이 크게 약해져 있었거든요. 거란족의 역사를 서술한 요사에는 고구려 멸망 후 요동에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소고구려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 측 기록 신당서에는 선왕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인수가 바다 북쪽의 여러 부족을 토벌하여 크게 영역을 개척하였다.
선왕 덕분에 9세기 발해는 최대 영토를 구가하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한반도 남북부는 물론 만주 전체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 통일신라의 5배, 고구려 최전성기보다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선왕이 구축한 것이 오경 15부 62주 행정체계입니다. 오경은 상경 용천부,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중경 현덕부, 남경 남해부, 전국을 15부로 나누고 그 아래에 62개 주를 두었죠. 각 부에는 도독이라는 도지사급 관리를, 각 주에는 자사를 파견했습니다. 영토약장이라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복한 땅에 군대가 아니라 행정관을 투입해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선왕이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는 건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 행정체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재위 12년 만에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시기 당나라가 발해를 부른 이름, 해동 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이 호칭 자체가 당나라는 발해를 자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엄연한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왕 이후 발해는 다시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830년 선왕이 승하한 뒤 11대 대이진부터 왕들의 시호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왕, 문왕, 선왕처럼 시호가 아니라 그저 본명으로만 기록되어 있죠. 11대 대이진, 12대 대건황, 13대 대현석, 14대 대위해. 이들의 재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이 격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발해에 복속되어 있던 말갈 부족들이 다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왕이 12년 만에 이룩한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져 갔죠. 그리고 916년 동아시아의 판도를 휘젓는 사건이 터집니다.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황제에 올라 요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거란족은 원래 요서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696년 이진충의 반란. 그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거란족이었고 그 혼란을 틈타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하고 할까요? 발해의 탄생을 도운 민족이 결국 발해의 목을 조르게 되니까요. 요나라의 출발지는 원래 발해의 영향권이었습니다. 요나라의 건국 자체가 곧 발해에 대한 조던이었고 양국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죠. 요동전투의 패배에 분노한 야유라보기는 925년 12월 대군을 일으켜 발해 침공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 침공의 방식이 보통과 달랐습니다. 발해의 서쪽 변경성들, 남쪽 성들, 중간에 있는 모든 거점들을 전부 무시하고 곧장, 수도, 상경 용천부만을 향해 직진한 겁니다. 이 전술 어디서 본 적 없으시나요? 300년 뒤인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공할 때 정확히 같은 전술을 썼습니다. 의주, 평양, 개성 다 건너뛰고 한양으로 직행했죠. 조선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정격전 때문이었습니다. 야유라보기의 정격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란 기병의 속도는 발해의 정보 전달 체계보다 빨랐어요. 수도의 위급을 알리는 파발마가 도착하기도 전에 거란군이 먼저 상경성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발해의 오경 15부 62주에 배치된 지방군은 수도가 포위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죠. 이 전술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성공하면 적국의 심장을 단번에 멈출 수 있지만 실패하면 보급선이 끊긴 채 적 한복판에 고립됩니다. 거란이 지나쳐온 발해의 성들이 후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성공한 건 조선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면서 사실상 항전 의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26년 발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대인선이 결사대를 보냈지만 몇 차례 지고는 곧바로 항복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이 아니라 한양도성에서 농성하며 각도의 근왕병을 기다렸다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가정은 자주 논의됩니다. 성공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레 16km의 상경 용천부, 이건 작은 성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장안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성벽도, 식량 비축도, 수비 병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지나쳐온 발해의 나머지 성들, 15부의 지방군이 전부 건재한 상태였죠. 실제로 발해 멸망 후에도 이 지방 세력들이 수십 년간 부흥운동을 벌였습니다. 정안국,
흥묘국, 오리국. 처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항복한 뒤에도 이 정도의 저항이 가능했다면 수도가 건재하고 왕이 살아서 항전을 지휘하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 강력한 방어가 가능했겠습니까? 거란의 정격전이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그 속도 자체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발해가 한 달만 더 버텼다면, 2달을 버텼다면 3월이 되면 만주의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진흙탕에서 거란 기병의 기동력은 반토막이 나죠. 봄비가 내리면 보급은 더 어려워지고 그 사이에 15부의 지방군이 상경성을 향해 진격해온다면 포위된 것은 상경성이 아니라 거란군이 됩니다. 대인선은 924년 요동전투에서 거란을 이긴 경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무능한 군주가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빠른 적의 기습 앞에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역사를 바꿔보겠습니다. 926년 1월 상경 용천구. 거란군이 성 밖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결사대는 패퇴했고 성 안의 분위기는 공포에 젖어 있었죠. 일부 신하들이 항복을 종용합니다. 폐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성문을 여시옵소서. 대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924년 요동에서 나는 저들의 장수를 내 손으로 배웠다. 그때도 저들이 두렵지 않았는데 내 도성 안에서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성문을 걸어 잠그라. 모든 백성에게 알려라. 15부의 군사가 올 때까지 이 성은 열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동아시아 1000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200년간 고구려의 유산 위에 세워진 해동성국. 대조영이 천문령에서 싸워 얻은 나라. 무왕이 당나라를 2번 꺾으며 지킨 나라. 문왕이 57년간 꽃 피운 나라. 선왕이 만주 전체로 넓혀놓은 나라. 그 모든 역사의 무대가 상경성의 닫힌 성문 위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성문을 잠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에는 동아시아 최강의 거란 기병이 칼을 갈고 있었고 안에서는 항복을 주장하는 세력과 항전을 주장하는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상경 용천부의 성문은 닫혔습니다. 거란 황제 야유라보기는 이 결정에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비웃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전쟁은 훨씬 길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만주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포위당하는 것은 발해가 아니라 거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상경 용천부 공방전의 전개와 발해 15부 지방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